1990년대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움켜쥐었던 금발의 여인을 마릴린 먼로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듯한 백침이 터질 듯한 관능미로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자 안나 니콜 스미스. 그녀의 삶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와 같았습니다. 텍사스의 흙먼지 구덩이에서 시작해 할리우드의 가장 높은 곳까지 치솟았다가 결국 탐욕과 비극이라는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린 불꽃 같은 인생.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은 꽃뱀이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돌아왔고 평생을 갈구했던 안락함은 조 단위의 유산을 둘러싼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억만장자 남편, 그녀를 경멸했던 의부사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영혼.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끄고 짙은 화장 뒤에 숨겨진 짓물러 터진 한 인간의 맨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것은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욕망이라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간 슬프고도 장엄한 대하 드라마입니다. 시계를 1967년 미국 텍사스주의 메이아미 XIA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돌려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위로 뜨거운 태양만이 자결하는 곳. 그 척박한 땅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비키린 호건. 훗날 세상이 안나 니콜 스미스라 부르게 될 아이였습니다. 비키린에게 가난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비좁은 트레일러 하우스 바닥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옆집에서 넘어오는 싸구려 위스키 냄새,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의 옷에 밴 땀과 기름 냄새. 소녀는 그 냄새가 싫어 코를 막고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기저귀도 떼기 전에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경찰관으로 일하며 억척스럽게 가정을 꾸렸지만 가난은 마치 늪처럼 그들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반드시 공주님이 되어서 이 지긋지긋한 냄새가 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소녀는 깨진 거울 조각을 보며 매일 밤 주문을 외웠습니다. 다행히 신은 그녀에게 가난을 주신 대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선물했습니다. 굵은 금발 머리카락, 호수처럼 깊고 푸른 눈동자, 그리고 15살이라곤 믿기지 않는 성숙한 몸매. 그것은 신의 축복이자 동시에 그녀를 파란만장한 운명으로 이끌 저주의 씨앗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교과서 속의 세상보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1가 더 절실했으니까요. 동네 치킨집과 햄버거 가게를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비키린. 그녀의 유일한 꿈은 이 메이아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7살. 꽃봉오리가 채 피기도 전인 그 어린 나이에 그녀는 첫 번째 탈출을 감행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빌리 웨인 스미스라는 청년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었냐고요? 글쎄요.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숨막히는 집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비상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없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어린 부부의 소꿉장난 같은 결혼 생활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무능했고 가난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데니얼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19. 친구들은 대학 캠퍼스를 거닐 때 그녀는 좁은 방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빨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1986년 비키리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품에 안긴 핏덩이 아들 데니얼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텍사스의 대도시
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시골 마을 메이아보다는 기회가 많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아이 딸린 이혼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마트 점원, 식당 웨이트리스.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지만 월세를 내고 아들의 분유값을 떼고 나면 수중엔 동전 몇 입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곤히 잠든 아들 데니얼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 냄새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푸석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빛나는 금발과 터질 듯한 젊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 몸뚱이 하나라도 팔아서 우리 데니얼은 굶기지 않겠다. 1991년 비키리는 휴스턴의 한 스트립 클럽 지지스 GIGIS에 취직합니다. 어르신들, 그곳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욱한 담배 연기, 귀가 찢어질 듯 울리는 음악 소리, 그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 무대 위에서 비키리는 옷을 벗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을 겁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집에서 자고 있을 아들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겠지요. 하지만 무대 아래서 환호하는 남자들이 그녀의 속옷에 찔러 넣어주는 $1짜리 지폐들. 그 꼬깃꼬깃한 돈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는 수치심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이건 데니얼의 우유야. 이건 데니얼의 장난감이야. 그녀는 밤마다 그렇게 되뇌며 스스로를 상품으로 전시했습니다. 그녀는 곧 클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댄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대기실로 돌아오면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화장을 지운 그녀의 얼굴은 24세 아가씨가 아니라 삶에 지친 중년의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를 구해줄 왕자님은 이 세상에 없는 걸까? 그녀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추락할 것 같은 위태로운 나날들. 그러던 어느 10월의 늦은 오후 운명의 신이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클럽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1991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나른하고 퇴폐적인 공기가 감도는 클럽 안으로 전동 휠체어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뼈만 남은 듯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검버섯이 핀 손등,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공허해 보이는 눈빛. 그의 이름은 제이. 하워드 마셜 2세. 텍사스의 석유 재벌이자 예일대 법대 교수 출신의 엘리트, 그리고 자산 가치만 16억 달러 약 2조 원에 달하는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 있는 그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86살의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마셜 노인은 지독히 외로웠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돈을 모았지만 40년을 함께한 아내는 얼마 전 치매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부는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자식들과는 재산 문제로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텅 빈 대저택에서 가정부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살. 그에게 남은 1조 원의 재산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살아 숨쉬는 젊음의 생동감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시켜 대낮에 스트립 클럽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비키린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노인의 흐릿했던 동공이 순간 확장되었습니다.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생기 넘치는 백침이 가득한 미소. 그녀는 마치 텍사스의 사막 한가운데 핀 붉은 장미처럼 강렬했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에게 그녀는 생명 그 자체로 보였을 것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 아가씨를 내 테이블로 불러주게. 비키리는 귀찮다는 듯이 노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보통 이런 늙은 손님들은 팁도 짜고 잔소리만 많거나 징그럽게 몸을 만지려 하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몸을 훑어보는 대신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오늘 하루는 어땠소? 밥은 먹었소? 비키리는 당황했습니다. 술을 따르라고 하지도 않고 몸을 더듬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내 안부를 묻는 손님이라니.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텅 빈 마음과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비키리는 자신의 고단한 삶과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여기서 일해요. 내일은 아들 신발을 사줘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팁이 아니오. 당신은 오늘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 곁에서 말동무나 해주구려. 그리고 이 돈으로 당신 아들 맛있는 것 좀 사주시오. 그날 밤 비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1000 약 100만 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 같은 따스함 때문이었습니다. 친아버지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보호받는 느낌. 그날 이후 마셜 노인은 매일같이 클럽을 찾았습니다.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비키린을 클럽에서 빼내어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너는 이런 곳에 있을 여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만들어주마. 내 돈이 너의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마셜은 그녀에게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비키린에게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주며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보석, 명품 옷, 붉은색 스포츠카. 마셜은 마치 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듯 모든 것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키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형외과를 찾아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풍만했던 몸매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글래머러스해졌습니다. 촌스러운 화장법을 버리고 마릴린 먼로처럼 금발을 부풀리고 짙은 붉은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시골 냄새나는 비키린 호건을 버리고 세련되고 관능적인 안나 니콜 스미스라는 예명을 지었습니다. 마셜의 돈과 인맥은 그녀를 패션계로 이끌었습니다. 1992년 그녀는 세계적인 청바지 브랜드 게스GVSS의 모델로 발탁됩니다.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흑백 화면 속에서 뇌세적인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그 금발의 미녀. 그녀의 사진은 뉴욕 타임스퀘어부터 파리의 샹젤리제까지 전 세계 5개 광고판을 도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환생했다. 새로운 아메리칸 뷰티의 탄생이다. 그녀는 더 이상 텍사스의 촌뜨기 싱글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섹시 심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마셜 노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파파파퍼라고 불렀습니다. 파파, 나 예뻐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요. 휠체어에 앉은 마셜은 그런 안나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내 모든 돈을 다 써서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주마.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돈 보고 늙은이한테 붙은 거야. 영악한 꽃뱀 같으니라고. 저 노인네 노망이 났구만. 손녀벌 되는 여자한테 홀려서 재산을 탕진하다니.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과 계약의 경계선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안나는 마셜에게 젊음과 활력을 제공했고 마셜은 안나에게 부와 명예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그러나 서로에게 절실했던 교환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셜 노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1993년 그는 안나에게 청혼합니다. 안나, 나와 결혼해 주겠니?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내 아내가 되어 주었으면 해. 내 옆자리를 지켜다오. 안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순간 전 세계가 자신을 돈에 미친 여자라고 욕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89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든 노인의 아내가 되어 똥오줌을 받아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무게감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셜은 그녀를 시궁창에서 건져 올려준 은인이자 그녀의 화려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물주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보상 심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늙고 병든 노인의 마지막을 지켜준다면 그 대가로 그의 유산을 받는 건 정당한 일 아닐까? 나는 젊음을 바쳤잖아. 결국 안나는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파파 결혼식은 해요. 하지만 내 모델 일은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파파가 없어도 나와 데니얼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줘요. 마셜은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유산의 절반을 주마. 내 아들 피어스 몫을 뺀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널 여왕처럼 살게 해주마. 어르신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엄청난 약속,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이 약속은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입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실에서 늙은 연인이 젊은 연인을 달래기 위해 뱉은 구두 약속 오럴 프라머스였습니다. 말뿐인 약속. 이 한마디가 훗날 20년에 걸친 전쟁의 불씨가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1994년 6월 27일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기이함 그로테스크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초현실주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신랑은 89살. 턱시도를 입었지만 휠체어에 구겨지듯 앉아 있었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반지를 끼워줄 수도 없어서 안나가 그의 떨리는 손을 잡고 억지로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야 했습니다. 신부는 26살.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파격적인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만발한 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부케 대신 늙은 남편의 휠체어 손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축복보다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동정이 뒤섞인 눈빛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마셜 노인은 힘겹게 눈을 깜빡였고 안나는 그럴수록 더 환하게, 더 과장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휠체어에 걸터 앉아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사랑해요, 파파. 우린 영원할 거예요. 그 장면은 다음 날 전 세계 타블로이드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미녀와 억만장자 야수, 현대판 신데렐라 아니면 탐욕스러운 마녀. 결혼식 날 밤 안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호텔 스위트룸의 거울 앞에서 그녀는 짙은 화장을 지우며 자신의 맨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을 겁니다. 이제 나는 억만장자의 아내야. 절대로 다시는 메이아의 그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은 왕자처럼 키울 거야.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 마셜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까마귀처럼 마셜의 아들 피어스 마셜은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단 13개월. 그것은 신혼이라기보다는 긴 장례식의 전야제와 같았습니다. 안나는 촬영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웠고 마셜은 텅 빈 대저택에서 쓸쓸히 안나를 기다렸습니다. 안나가 돌아오면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지만 안나가 떠나면 다시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안나가 남편을 방치했다고 유산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지인들은 말합니다. 안나는 마셜을 진심으로 챙겼다고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닦아주며 끝까지 파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마셜은 연인이자 아버지였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쥐고 있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4일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2 하워드 마셜 2세가 90세를 일기로 마침내 눈을 감은 것입니다. 안나 니콜 스미스. 그녀는 이제 28살의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곡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더 무서운 적들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 들어서려는 그녀를 막아선 건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는 아들 피어스 마셜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황금마차는 멈췄습니다. 마법은 풀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리구두를 벗고 진흙탕 싸움을 위한 전투화를 신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그녀는 남편이 약속했던 절반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조롱 속에 다시 텍사스의 먼지 구덩이로 추락하게 될까요? 어르신들 권력의 세계에서는 어제의 주인이 오늘의 죄인이 되는 법이라지요. 1조 원의 사나이 제2. 하워드 마셜이 눈을 감던 그 순간 그 거대한 저택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1995년 8월 4일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90세의 노구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실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계산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안나는 촬영 때문에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고를 듣고 허둥지둥 비행기를 잡아타고 텍사스로 날아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숙청이었습니다. 마셜의 아들 피어스 마셜. 그는 아버지의 심장이 멈추기를 기다렸다는 듯 무섭도록 차가운 이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아버지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집의 모든 권한은 내가 접수한다. 그는 집안의 하인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현관문의 자물쇠를 바꾸고 험상궂은 경호원들을 불러 철통 같은 보안을 세웠습니다. 안나가 쓰던 방, 그녀의 화려한 옷까지, 남편과 찍었던 다정한 사진들.
그 모든 사랑의 흔적이 순식간에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상자 속에 처박혔습니다. 한밤중 안나가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요. 내가 왔어요. 내 남편 집이라고요. 안나는 철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피어스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들릴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이것은 단순한 문전박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돈을 노린 기생충이었을 뿐, 이제 숙주가 죽었으니 떨어져 나가라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며칠 뒤 열린 장례식. 그곳은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안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얼굴을 다 가리는 검은 베일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 밤을 울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셜의 친척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상주 자리의 선아들 피어스. 그들은 안나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싸늘한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눈물 연기야? 이제 내 본색을 드러내시지. 안나는 그 멸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이마에 마지막 입을 맞췄습니다. 잘 가요, 파파. 약속은 꼭 지켜줄 거죠? 그녀의 속삭임은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표현이었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침실에서 걱정 마라. 내게 유산의 절반을 주마라고 수없이 속삭였지만 그것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엄숙하게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안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툼한 유언장 어디에도 안나 니콜 스미스라는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유언장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들 피어스 마셜과 그 가족들에게 물려준다. 안나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안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파파가 나한테 다 주겠다고 했어. 피어스, 내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지. 치매 걸린 아버지를 속여서 유언장을 고친 거지. 안나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피어스는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정신이 맑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또 달라고 해. 탐욕도 정도껏 부려야지. 이 꽃뱀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 이제 남은 것은 법정이라는 사각의 링 위에서 펼쳐질 피 튀기는 싸움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때부터 장장 10년이 넘게 이어지는 지루하고도 치열한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복잡한 법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나는 외쳤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자신에게 유산의 절반을 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피어스가 늙고 병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방해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는 그 노인네 똥오줌 다 받아내며 마지막을 지켰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이건 사기야.
반면 아들 피어스는 외쳤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킨다. 그는 안나가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며 유언장에 적힌 대로 모든 재산은 혈육인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화보 찍으러 돌아다녔어. 저게 아내야? 아버지의 유언장은 완벽해. 저 여자에겐 $1도 줄 수 없어.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말살하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피어스 측은 안나의 과거, 문란한 사생활, 약물 문제까지 들추어내며 그녀를 부도덕한 마녀로 몰아갔습니다. 안나 역시 물러서지 않고 피어스를 욕심 많은 불효자로 매도했습니다. 세상은 이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안나의 눈물겨운 호소에 감동하여 5천억 원을 주라 는 엄청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지요. 하지만 또 다른 법원에서는 무슨 소리? 유언장이 우선이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판결 속에서 안나의 피는 말라갔습니다. 희망 고문이 계속될수록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의 가장 높은 법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06년 2월의 어느 날, 워싱턴 D.C. 의 대법원 앞은 마치 할리우드 시상식장처럼 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건 바로 안나 니콜 스미스였습니다. 검은색 차 문이 열리고 안나가 내렸습니다. 평소에 가슴이 파인 야한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슬픈 눈을 가린 채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혹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투사처럼 고개를 숙이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법정 안 9명의 근엄한 대법관들 앞에서 안나 측 변호사는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이 여인은 억울합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헌신했는데 아들의 농간으로 약속받은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제발 이 가여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놀랍게도 대법관들은 안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할 자격이 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재판을 받아보게 하라. 안나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겼어. 파파, 보고 있어요? 세상이 내 말을 들어줬다고요. 그녀는 다시금 5천억 원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운명이란 참으로 잔인하지요. 신은 그녀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날의 승리는 그녀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안나는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긴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견디기 위해, 그리고 끊이지 않는 몸의 통증을 잊기 위해 점점 더 독한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혀가 꼬이고 눈에 초점이 풀린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를 두고 세상은 또다시 그녀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저 뱃속의 아이도 유산을 받으려는 도구 아니야?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다 못한 안나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따뜻한 섬나라 바하마. 그곳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아들 데니얼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탄 비행기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였습니다. 황금 마차는 멈췄고 유리구두는 깨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소송 서류와 독한 약물병들 뿐. 그리고 운명의 2006년 9월.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끔찍한 비극이 바하마의 푸른 바다 건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눈물로 얼룩진 마지막 장, 그리고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한 허무한 결말. 어르신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노랫말을 아시지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섰던 안나 니콜 스미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20대였던 꽃다운 청춘은 소송 서류 더미 속에서 시들어갔고 그녀는 30대 중반에 지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이 찌면 돼지 같다고 욕했고 살을 빼면 약물 중독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안나 니콜 쇼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혀가 꼬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모습,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모습,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낄낄거렸습니다. 저 여자 봐. 완전히 맛이 갔네. 돈독이 오르더니 미쳐버렸구만. 하지만 어르신들,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만성 통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척추 통증을 잊기 위해 진통제를 먹었고, 불안함을 잊기 위해 수면제를 먹었고, 다시 깨어나기 위해 각성제를 먹었습니다. 약이 약을 부르고 독이 독을 부르는 악순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광대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사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는 하이에나 같은 변호사, 그녀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애인, 가십을 팔아먹으려는 기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녀를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주는 존재. 그녀가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들 데니얼이었습니다. 20살 의젓한 청년으로 자란 데니얼은 엄마의 보디가드이자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약 좀 그만 먹어. 내가 지켜줄게. 다 괜찮아질 거야. 안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우리 데니얼 장가가는 것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는데.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서 그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버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2006년 안나에게 또 하나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복받아야 할 임신조차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냐를 두고 온갖 남자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야. DNA 검사를 해보자. 그들이 원한 건 아이가 아니라 안나가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대법원에서 이겼으니 곧 받을지도 모르는 5천억 원의 유산이었을 겁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안나는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가 있는 곳,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낙원. 바하마버아머즈로의 도피였습니다. 거기 가서 조용히 아이 낳고 우리 데니얼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2006년 9월 7일. 바하마의 한 병원에서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데니얼 린디에 ENNIELYNN.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데니얼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안나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는 공주님처럼 행복하게만 살아라. 출산 소식을 들은 아들 데니얼도 바하마로 날아왔습니다. 갓 태어난 여동생을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병실에서 찍은 가족 사진. 침대에 누운 안나,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데니얼. 그것은 안나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악마는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9월 10일. 데니얼린이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나는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아들 데니얼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동생 보느라 피곤했구나. 편하게 눕지 않고.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깨우려 했습니다. 데니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흔들어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데니얼, 데니얼. 아들의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숨을 안 쉬어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안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제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내 아들은 안 돼요. 우리 데니얼은 안 돼요. 하지만 야속한 심전도 모니터는 일직선을 그으며 B-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 평소 우울증이 있던 데니얼이 낯선 땅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 복용한 약물들이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이 갓 낳은 딸이 있는 병실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비극이 세상에 있을까요? 안나의 영혼은 그날, 그 시각,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례식장. 안나는 관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만 두고 가지 마.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도 데려가. 제발 문 열어줘.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절규.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바하마의 바다도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안나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옷을 껴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오직 하나, 고통을 잊게 해줄 약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안나, 정신 차려. 갓난아기 데니얼린을 봐서라도 살아야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데니얼이 기다려. 나한테 오라고 손짓해. 그녀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보름 만에 바하마의 앞바다에서 요트를 띄우고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상대는 그녀의 오랜 변호사였던 하워드 스턴이었습니다. 정식 결혼식도 아니었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 서약식.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모습은 신부라기보다는 넋이 나간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외로움에 사무친 여자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급격히 불어났고
건강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폐렴에 걸려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데니얼이 죽은 그 기억이 떠올라. 무서워. 그녀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2007년 2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하드록 호텔 607호. 안나는 며칠째 고열과 몸살에 시달리며 호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대 곁에는 온갖 종류의 약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수면제, 진통제, 항생제, 해열제. 그녀는 몽롱한 정신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파파. 데니얼. 나 너무 추워. 안아줘. 오후 1시 30분. 그녀의 경호원이 방에 들어왔을 때 안나는 파란색 시트 위에서 깊이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안나. 안나. 구급대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향년 39세. 텍사스의 시골 소녀로 시작해 전 세계를 홀린 섹시 스타가 되고 1조 원 유산 전쟁의 주인공이 되었던 파란만장한 여인. 안나 니콜 스미스는 그렇게 허무하게 낯선 호텔방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인은 우발적 약물 과다 복용.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똑같은 원인이 5개월 뒤 엄마까지 데려간 것입니다. 모자는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마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속보가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호텔 상공을 맴돌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세상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지요? 하지만 안나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소원했던 친어머니는 고향 텍사스에 묻겠다고 했고 남편 하워드 스턴은 아들이 있는 바하마에 묻혀야 한다고 싸웠습니다. 시신은 냉동고에 갇힌 채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판사는 결국 안나의 뜻을 존중해 바하마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데니얼의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그 다음은 딸 데니얼린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아빠다. 라고 주장하는 남자들. 법원은 DNA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나의 변호사였던 하워드 스턴도 남편이라 주장했던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안나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진작가 레리 버크헤드가 친부로 밝혀졌습니다. 레리 버크헤드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안나의 돈을 탐내지 않고 진심으로 안나와 딸을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딸을 데리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긋지긋했던 5천억 원 소송의 결말입니다. 안나도 죽고 피어스 마셜도 죽은 상황. 하지만 소송은 망령처럼 계속되었습니다. 2011년 연방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파산 법원 판사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안나에게 5천억 원을 주라는 판결은 무효다. 결과 영원. 20년 가까운 세월. 청춘을 다 바친 싸움. 수천억 원의 변호사 비용. 두 사람의 죽음. 그 모든 대가가 영원이었습니다. 안나가 그토록 원했던 황금 마차는 신기루였습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 앗아간 저주받은 보물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길었던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바하마의 어느 조용한 묘지. 그곳에는 비키린 호건이라는 본명과 안나 니콜 스미스라는 예명이 함께 적힌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그녀의 전부였던 아들 데니얼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남겨진 딸 데니얼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데니얼리는 친부 레리 버크헤드의 지극한 사랑 속에 건강하고 밝은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엄마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금발의 소녀. 하지만 아빠는 딸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평범한 학생으로 키웠습니다. 내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다만 너무 외로웠을 뿐이야. 데니얼리는 엄마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신이 내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 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탐욕,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으니까요. 안나 니콜 스미스. 누군가는 그녀를 꽃뱀이라 욕하고 누군가는 희생양이라 동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긴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그녀는 그저 가난이 싫었고 외로움이 무서웠고 사랑받고 싶었던 한 명의 여인이었다는 것을요. 돈으로 성을 쌓을 수는 있어도 행복을 가둘 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은 천하의 억만금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는 비극. 화려하게 피어올랐으나 너무 일찍 져버린 꽃, 안나 니콜 스미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평범한 하루가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진 행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저 재벌가의 황금성도 한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니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무려 1조 3,800억 원이 걸린 재벌가의 전쟁,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피 튀기는 야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해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당대 최고의 재벌가 선경연 SK그룹의 장남 최태원, 신부는 서슬퍼런 권력의 정점에 있던 현직 대통령 노태우의 장녀 노소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권력과 돈이 만났구나. 이제 선경은 날개를 달았어.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과 재력이 손을 잡는 일종의 정략적 동맹이었습니다. 노소영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딸이라는 거대한 후광을 업고 SK라는 제국으로 들어간 볼모이자 동시에 수호신이었습니다. 선대 회장은 며느리를 극진히 아꼈고 최태원은 그런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황태자와 비빈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낳고 그룹은 승승장구하며 이동통신, 하이닉스까지 집어삼키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너무 완벽한 그림에는 늘 균열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그 화려한 황금의 성 안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 노소영은 그림자 내조의 표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룹을 이끌며 온갖 송사에 휘말려 감옥을 들락거릴 때도 그녀는 묵묵히 시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며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딸로서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마음속에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거대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던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는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운명처럼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여인, 김희영. 그녀는 최 회장에게 숨막히는 황금성 밖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내 남은 인생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사랑은 결국 거대한 제국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됩니다. 노소영 관장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SK라는 그룹은 자신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해져 만들어진 사실상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든 가정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인고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모진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2015년 겨울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집니다. 최태원 회장이 언론사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제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과 함께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이것은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참고 견뎌온 아내 노소영에 대한 잔인한 공개 처형이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질서에 대한 왕의 반란이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강지처를 두고 혼외자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재벌 회장은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녀는 언론을 통해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식의 존재를 전 국민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치욕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올 자리, 아이들의 아빠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대통령의 딸다운 품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파탄난 혼인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일 뿐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왕은 이제 구중궁궐의 문을 열고 나가 사랑하는 여인과 새로운 성을 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이혼 요구, 그리고 보란듯이 이어지는 새로운 가정과의 행복한 모습들. 노소영 관장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원한다면 이혼해주마. 하지만 그냥은 못 나간다. 내 청춘과 내 아버지의 후광으로 만든 이 제국의 절반을 내놓아라. 2019년 노소영 관장은 전략을 180도 수정하여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위자료 3억 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절반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을 달라.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그룹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는 현모양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배신당한 세월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받아내려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SK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나와 내 아버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그룹의 위기 때마다 대통령 가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러니 이 재산의 절반은 마땅히 내 몫이다. 드디어 시작된 세기의 재판. 1심 법원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받거나 스스로 일군 특유재산이다. 법원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의 완승처럼 보였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원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 항소심에서 그녀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남긴 비밀 메모와 약속어음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노 관장 측은 법정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1990년대 초 아버지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을 건넸다. 이 돈이 종잣돈이 되어 지금의 SK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그녀가 제시한 빛바랜 메모와 어음 사진.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이면, 정경유착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권력자가 재벌에게 건넨 검은 돈이 황금 제국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지요. 최 회장 측은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 돈은 받은 적도 없고 SK는 오로지 선대 회장과 나의 경영 능력으로 키운 회사다. 노태우 정권 때 오히려 특혜 시비 때문에 손해를 봤다. 양측은 서로의 치부까지 들춰내며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재벌가의 우아한 품위는 사라지고 돈과 권력을 둘러싼 날 것의 욕망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2024년 5월 운명의 항소심 선고일. 재판장은 역사에 남을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원심을 파기한다.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이 술렁이다 못해 얼어붙었습니다. 1조 3,800억 원. 한국 이혼 소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제시한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유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SK라는 거대한 탑의 주춧돌 중 하나가 노태우 가문의 돈과 권력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 관장은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공동 창업자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와 태도를 질타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에도 외도를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10수년간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바로 이러한 괘씸죄의 대가였습니다.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서리빨 같은 꾸지람이었지요. 이 판결로 노소영 관장은 단숨에 대한민국 여성보호 1위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막대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지분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영권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청구서였습니다. 어르신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거대한 야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과 명예의 추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황금의 성은 이제 반쪽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그 사랑은 1조 3천억 원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노소영 관장은 긴 인고 끝에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싸워 자신의 몫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상처투성이입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은 깨어졌고 자식들의 아버지를 법정에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1조 원은 승리의 전리품일까요? 아니면 부서진 인생에 대한 서글픈 보상금일까요? 권력과 재력이 만나 쌓아올린 거대한 욕망의 탑. 그 안에서 벌어진 사랑과 배신, 그리고 돈을 향한 처절한 전쟁. 이 세기의 이혼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연 저 높은 황금성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저작거리의 낡은 초가집 안에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정킴입니다. 안나 니콜 스미스 사건 미국과 최태원 마이너스 노소영 이혼 소송 한국. 두 사건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랑, 돈, 그리고 가족 간의 전쟁이라는 본질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가진 어르신들이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거나 노후에 재산 정리를 할 때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어르신들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말뿐인 약속은 휴지 조각이다. 안나 니콜 스미스는 89세의 억만장자 남편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고도 약속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고 결국 그녀는 긴 소송 끝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침실에서의 약속을 믿지 마세요. 나 죽으면 이거 다 내 거야.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라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문서와 페이퍼워크가 생명입니다. 재혼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상속은 냉정한 서류 싸움입니다. 2. 비밀 메모 한 장이 1조 원을 가른다. 최태원 회장 사건의 결정적 반전은 노소영 관장 측이 제시한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밀 메모 약속어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기록의 힘을 믿으십시오. 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거나 배우자가 내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 메모, 차용증, 송금 내역으로 남기세요. 특유재산 맹신 금지하십시오.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받은 거니까 이혼해도 안 뺏겨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다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나누라고 판결 날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 재혼의 대가 재혼하거나 동거할 때 부부 재산 약정 프리마이너스 납철 어그리먼트를 미리 맺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헤어질 때 평생 일군 재산의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3. 새 사람을 들이면 자식은 적이 된다. 안나 니콜 스미스 사건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건 60세가 넘은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도 세 자녀는 어머니 노소영의 편에 서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르신 주의사항. 가족 분쟁은 필연입니다. 황혼의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 자녀들은 축복보다 내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공포를 먼저 느낍니다. 이는 본능입니다. 교통정리를 미리 하세요. 새 배우자 몫과 자녀 몫을 명확히 나누는 유언대용 신탁 등을 활용해 내가 죽고 난 뒤 그들이 법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지 않도록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를 배제하지 마세요. 최 회장처럼 자녀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은 훗날 자녀들이 가장 강력한 소송의 저격수가 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설마 우리 집안에서? 네, 바로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안나 니콜 스미스의 남편도 최태원 회장도 자신이 만든 제국이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을 것입니다. 정신이 맑을 때 법적으로 정리해두는 것. 그것만이 남은 자들의 진흙탕 싸움을 막고 어르신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정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